여기 보시면 건강한 잇몸,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뿌리에 치석이 붙어 있으니까 잇몸뼈가 어때요? 높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잇몸 치료는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를 생각을 하면 여기 잇몸 치료할 때 쓰는 큐렛이라고 부르는 기구예요. 제가 환자분한테 설명하는 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 저랑 이제 잇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스케일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스케일링은 저나 저희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초음파 기구를 이용해서 잇몸 약간 위에 있는 부분에 붙어 있는 치태나 치석이나 잇몸 염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청소해 주는 과정인데, 잇몸 치료는 제가 직접 마취를 하고 갈고리처럼 생긴 기구를 잇몸 안으로 넣어서 끌어내는 걸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이 날카로운 면이 이제 치아 안쪽으로 들어가서 잇몸 안에 들어있는 염증이나 치석 같은 거를 이렇게 끌어내는 거를 잇몸 치료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잇몸 염증이 너무 심해서 뼈가 저기까지 다 내려갔는데 이 기구가 여기까지 도달을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잇몸을 다 절개를 하고 뼈를 다 노출시킨 상태에서 이 친구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잇몸 염증이 가장 심한 단계에서 잇몸을 절개를 하고 치아 뿌리에 붙은 치석이나 염증 물질을 제거하는 거를 치은 박리소파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이 가장 심했을 때. 그런데 잇몸 염증이 너무 심하지 않고 뭐 경도나 중증도 이 정도에 있을 때 치아 뿌리에 붙어 있는 치태나 치석 같은 거를 제거를 해서 치근, 뿌리 표면을 매끈매끈하게 하는 잇몸 치료를 치근 활택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은 잇몸 치료가 뭐 치근 활택술이 있고 치주 소파술이 있고 치은 박리 소파술이 있다, 이런 것도 뭐 알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핵심 내용은 잇몸 치료도 정확한 적응증일 때 맞는 치료를 해야 돼요. 잇몸 질환이 경도거나 거의 미미한 상태에서 칼을 대면 어떻게 되냐면 부착 소실, 한마디로 잇몸뼈 소실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잇몸 치료가 좋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잇몸 수술을 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잇몸 질환의 단계에 맞게 해야 내 잇몸이 건강해지는 거다 기억하고 계시고, 저희 환자분들 사진들 또 관련 논문들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환자분이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첫 번째, 스케일링을 2달 전에 했다 하셨어요. 2달 전에 했던 스케일링 치고는 너무 상태가 안 좋죠. 치태, 치석, 뭐 모든 치아에 거의 다 붙어 있고 잇몸이 다 부어 있죠. 두 번째가 산후빛, 창백한 분홍빛 잇몸 살이 건강한 색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딱 잇몸을 봤는데 여기 어때요? 시뻘겋죠? 여기 어떤가요? 이런데 시뻘겋잖아요. 이렇게 염증성으로 시뻘겋게 있는 데는 잇몸뼈가 안 좋은 거예요. 저명한 어떤 교수님이 논문에서 썼던 말을 제가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잘 쓰고 있는데, 건강한 잇몸뼈는 건강한 잇몸살이 반영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잇몸뼈가 건강하신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잇몸살이 산호빛깔처럼 창백한 분홍색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염증이 심한 잇몸뼈를 가지는 분들은 이렇게 시뻘개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환자분들의 입안 사진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저희치과 이제 오셨던 환자분인데, 이제 보면은 어디가 잇몸이 안 좋은지 대충 보이시죠?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가장 끝에 어금니의 뒷뿌리 부분, 여기가 이렇게 뼈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잇몸 사진 한번 잘 보세요. 요런데 창백한 분홍색이잖아요, 그죠? 요 끝에 잇몸이 안 좋은 부분, 여기 부분은 어때요? 멍든 것 마냥 약간 젤리같이 생겨서 뻘겋잖아요. 이 뼈가 안 좋은 자리가 눈 안으로도 구별이 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발치를 할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도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든 끝까지 조금 내 치아를 유지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환자분한테는 발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을 설명을 드리고, 제가 그럼 잇몸 치료를 한번 해봐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어있던 이 부분을 다 절개하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 잇몸뼈가 다 차 있어야 되는데 잇몸뼈가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잇몸뼈가 있고 그 위에 잇몸살이 덮여야 감염의 저항성, 세균의 저항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 세균의 리저버가 된 거죠. 세균 저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 여기서 감염이 되고 붓고 아픈 거죠. 그래서 여기 염증 제가 다 긁어내고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초진 때가 요렇고 8개월 후가 이래요. 제가 잇몸을 실제로 열어서 염증 다 긁어내고 했지만, 요때보다는 시커먼 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때요? 잇몸 뼈가 드라마틱하게 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개선은 됐고, 환자분도 8개월 동안 항상 괜찮았던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붓고 또 아파서 중간중간 내원은 하셨지만 다행히 유지는 잘 하고 계세요. 다음 환자분, 다른데 잇몸뼈는 이렇게 앞뒤로 높이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협곡처럼 잇몸뼈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앞에 봤던 환자랑 똑같은 패턴인 거죠. 환자분한테는 여기 뒤에가 안 좋으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주기적으로 잇몸 치료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요 뒤쪽에 치근활틱이라고 부르는 잇몸 치료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마찬가지
비교해보면 드라마틱하게 뼈가 차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뼈가 이렇게 협곡인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하면 잇몸 치료할 때 쓰는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도달하기가 어렵고 거기 살고 있는 세균들을 100% 박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잇몸 치료를 했을 때 잇몸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보다는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 관리. 이 환자분도 스케일링 치근할텍 하고 나서 제가 잇몸뼈를 다 열어봤는데도 이게 잘 안 되니까 환자분한테 잇몸 수술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잇몸 수술 하려고 제가 열어봤더니 여기가 보면 하얀색 잇몸뼈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염증 덩어리가 잡히는 거죠. 이거 제거하면 거기엔 잇몸뼈가 100% 없어요. 보실까요? 염증을 제거했더니 뿌리가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잇몸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은박리 소파술이라고 하는 잇몸을 절개를 해서 안에 염증을 긁어내기 전이랑 후에 1년 후를 보면 드라마틱하게 뼈가 차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유지는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환자분도 유지 관리를 잘 되고 있는 것까지는 좋아는 하시지만 뼈가 차지는 않아서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발치는 하지 않고 유지는 확실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려요. 건강한 잇몸살은 밑에 건강한 뼈를 반영을 해요. 건강한 잇몸살은 창백한 분홍 색깔이고 창백한 분홍 색깔 밑에는 잇몸뼈는 건강해. 그런데 자주빛깔, 보라색, 뭔가 먹는 것 같은 잇몸살 밑에는 건강하지 않은 잇몸뼈가 있다. 이 다음에 보여드릴 사례는 발치랑 잇몸 치료까지 그리고 재생 치료까지 같이 했던 경우예요. 환자분이 오셨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 뭐죠? 치석인 거예요. 잇몸 살 위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잇몸 살 밑에 있는 곳까지 내려간 치석들 때문에 잇몸뼈가 다 내려간 중증도의 치주염을 갖고 계신 환자분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요치하는 발치를 했지만 요치하는 제가 좀 살려 써보고 싶었어요. 환자분한테. 그래서 환자분 저랑 잇몸 수술 하시면서 이거 재생치료까지 한번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히 넣은 사진을 좀 보니까 심각하죠. 여기 뼈 이렇게 내려가 있고 반달 모양으로 앞에 뿌리가 거의 뼈가 다 소실된 상태고 뒤에 뿌리는 괜찮은데 앞에 뿌리 주변이 뼈가 다 녹은 상황인 거예요. 잇몸을 절개해보니까 여기 지금 다 뼈가 차 있어야 되거든요. 뼈가 하나도 없어요. 뼈가 다 녹았고 그 원인이 뭔고 봤더니 이런 데 붙어있는 치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잇몸을 절개를 해서 안에 치석들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이 환자분은 다행이었던 거는 뭐냐면 바깥에 벽을 이루고 있는 여기 그리고 요치아와 요치아 사이의 격벽을 이루고 있는 여기가 벽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뼈 이식을 해도 그 뼈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재생이 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던 환자분이에요.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잇몸뼈가 쭉 내려갔던 자리에 제가 뼈 이식을 했죠. 기다리고 그 앞에 치아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재생치료 전에 이 자리가 여기 어떻게 변했는지 뼈가 잘 차서 유지가 되고 있던 거죠.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또 치과에서 환자분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예요. 잇몸 치료를 했어. 잇몸 치료를 했더니 잇몸이 더 내려갔어요. 뿌리가 보여요. 치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실제로 말하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럴 법한 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다 잇몸 염증이 심한 치아들이잖아요. 뒤집어서 보면 어때요? 붉은색 잇몸이 더 빵빵해 보이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부어있는 잇몸이 빵빵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가 꽉 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빵빵하게 부어있던 이 잇몸살이 뒤집어서 보면 어때요? 살은 부어있을지언정 잇몸뼈는 더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잇몸뼈인데 환자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주와 교과서나 인터넷 이런 거 많이 뒤져서 봐도 이렇게 처음에 부었던 잇몸들, 치석들이 있어서 잇몸 치료를 한 후에 여기 어때요? 치아 사이사이 뻥뻥뻥 뚫린단 말이에요. 잇몸이 부었다는 말은 잇몸뼈가 파괴가 됐다는 말인 거거든요. 잇몸살은 여기 있을지언정 잇몸뼈는 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뼈는 더 밑에 있으니 치료를 해서 이 붓기를 빠뜨렸어. 그러면 이 건강한 잇몸살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건강한 뼈 위에 덮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뼈 위에 덮여서 회복된 정도가 이 정도인 거예요. 잇몸살이 내려갔어. 이거랑 어디가 더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더 건강한 상태인 거야. 잇몸살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에 공간은 보일지언정 염증은 없는 상태인 거죠. 환자분들도 스케일링, 잇몸 치료 받고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사이가 보인다 하더라도 치료가 잘못된 게 절대 아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잇몸살은 건강한 뼈를 반영을 한다. 먹는 것처럼 뻘겋잖아요. 이 잇몸뼈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이 치태나 치석 때문에. 치료하고 난 다음에 건강한 잇몸살 색깔로 바뀌었죠. 대신에 내려갔잖아. 여기까지 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 중증도죠, 치주염이. 이미 이 상태에서 여기 치석이랑 엄청나게 많이 치석도 꼈고 염증이 있잖아요. 건강한 잇몸살이 건강한 뼈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잇몸 색깔은 어때요? 먹는 것처럼 시뿔시뿔 이렇게 되죠? 부어 있는 거예요. 그냥 잇몸뼈가 꽉 찬 게 아니라. 치료를 했어. 여기 사이에 있던 치석들 다 제거하고 건강한 잇몸살이 건강한 뼈 밑에까지밖에 차지를 못한 거죠. 이게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치아 사이사이 구멍이 뻥뻥뻥 뚫릴 지언정. 그러면 환자분들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뼈 절대 안 차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임플란트도 그렇고 수직으로 내려간 뼈는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잇몸 치료를 해서 이 뼈가 올라갈 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구멍이 뻥뻥뻥 뚫린 치아 사이사이로 치간치료를 열심히 하셔서 그 사이에 치태, 치석, 음식물이 잘 끼는 만큼 잘 빼야겠다고 이제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잇몸 치료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내려간 뼈가 어떻게든 조금 찰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어느 정도 찰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아 사이에 구멍이 조금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 사이에 치태나 치석이 끼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야 하는 거를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잇몸 치료 후에 잇몸이 더 내려갔어요. 치아 사이가 보이는 거는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다. 잇몸이 내려갔을지언정 현재 상태가 건강한 상태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거죠. 핵심. 어떤 잇몸 치료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잇몸 치료, 스케일링, 치근 헐택, 치주 소파, 치은 박리, 소파술. 요로 갈수록 어때요? 요로 갈수록 침습도가 커지는 거죠. 잇몸을 절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이거를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좋은 것일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저는 또 열심히 공부를 했고 논문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잇몸이 깊은 데서 치은 박리 소파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얕은 포켓, 주머니가 얕은 데서는 스케일링 루트 플래닝, 스케일링이랑 치근 헐택만 하는 게 더 유리한가? 답은 정해져 있는데 정말 그런지 이제 결과를 보려고 관련된 논문들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한 논문이 이 논문인 거예요. 건강한 잇몸 혹은 경도의 잇몸병, 중증도 이상의 잇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포켓의 깊이, 잇몸 질환이 거의 없는 건강한 잇몸일 때는 풀랩 서저리, 치은 박리 소파술을 했을 때에는 임상 부착 수준, 뼈가 녹아내린다 이 말인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잇몸병이 심하지 않아. 그냥 치태나 치석만 조금 껴있는 정도에서는 스케일링이나 치근 헐택 순간 해도 충분한 거지 거기에다 대고 칼을 대면 잇몸뼈가 내려간다는 말인 거예요. 중증도의 잇몸병이 있을 때에는 잇몸 수술보다는 스케일링이나 치근 헐택술이 더 큰 장점을 갖고 간다. 더 큰 부착 획득을 얻는다. 잇몸뼈 소실을 줄일 수 있다. 완전 초 잇몸병이 진행이 됐을 때에는 그때서야 잇몸에 칼을 대야 부착 획득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핵심이에요. 우리 과잉 진료 혹은 필요하지 않는 진료를 하는 게 비단 임플란트뿐만은 아니에요. 치과에 오셨던 많은 환자분들이 뭐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받았는데 잇몸을 열고 꼬매기까지 했다. 근데 제가 엑스레이를 봤을 때 다른 부분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잇몸 수술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환자분들도 뭐 과잉 진료 이런 영역을 항상 떠나서 치아에 잇몸에 칼을 댈 때에는 항상 적응증에 맞게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 절개를 하고 잇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제가 드리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잇몸 수술도 사실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이 국소적으로 치아 뿌리가 이렇게 있고 잇몸뼈라는 게 턱이 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세균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오세오스 서저리, 뼈 치는 수술까지 같이를 해서 잇몸뼈를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잇몸 수술의 한 분야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골형성, 골제형성 이런 말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잇몸 수술 중에 오세오스 서저리, 뼈를 평탄하게 만들어서 잇몸 포켓 주머니도 제거를 하고 골 형태도 개선을 한다. 이런 형태가 있고 그냥 단순히 치은 박리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저 밑에 있으면 잇몸 치료할 때 쓰는 기구가 접근이 안 되니까 잇몸을 열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거예요. 뭐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염증 부위와 치석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잇몸 절개를 해서 염증 조직을 하고 치근 헐택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갖고 하는 거를 또 잇몸 수술의 한 영역에 속한다. 골 조작을 최소화, 잇몸을 절개를 해서 뼈를 조작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잇몸 수술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봤더니 잇몸 질환의 정도가 진행된 정도가 제일 깊은 거일 때 잇몸 수술을 했을 때 포켓 뎁스 개선이 가장 잘 된다. 그 말은 포켓 뎁스가 7mm 이상, 그러니까 잇몸 질환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됐을 때에는 스케일링, 그 다음에 뼈 치는 수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단순 스케일링만이 아니라 이 두 개 잇몸 수술을 해야
찔렀을 때 덜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다음에 임상 부착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켓tips랑 거의 비슷한 건데 7mm 이상 잇몸뼈가 가장 진행이 많이 됐을 때는 CA의 관점에서는 이 잇몸 수술, 스케일링이나 아니면은 뼈 치는 거 그냥 단순 잇몸 수술조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 왜 그러겠어요? 급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급성 상태이기 때문에 잇몸이만 너덜거리고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는 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임상 부착 수준, 뼈가 얼마나 잘 개선이 됐는지 여부를 봤을 때에는 단순히 스케일링만 했을 때나 아니면은 뼈를 조작하는 수술까지 했을 때도 잇몸이 한번 내려갔을 때는 끝까지 개선이 안 된다는 걸 의미를 하지만 세 가지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저희 치주과 교수님이 이 논문을 딱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치주과에서 이 잇몸 치료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스케일링을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치근활택 수술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잇몸 열은 치주소파수까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니까 굳이 잇몸 수술을 하지 않고 잇몸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잇몸 수술을 하지 않고 스케일링이나 치근활택, 그러니까 칼을 째서 염증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만 잘 긁어내도 임상 부착 수준이라고 하는 치주병의 한 얼마 정도가 개선되는지를 평가한 항목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이 말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 또 하나, 건강한 잇몸, 그러니까 1에서 3mm 밖에 찔렀을 때 안 들어가는 잇몸에서 스케일링을 했을 때랑 뼈 조작 수술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선 소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잇몸에서 잇몸 수술을 하게 되면 부착 소실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건강한 잇몸 상태에서는 단순 스케일링만 해야지 잇몸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잇몸 질환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을 때 단순 스케일링, 치근활택, 잇몸 수술을 하는 것 사이에 임상 부착 수준이라는 개념에서는 별반 차이가 안 난다. 그게 왜 지지가 되냐면 잇몸 수술을 한다는 거는 잇몸을 절개를 해서 이 뼈를 눈으로 본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전층 판막이라는 개념이 있고 부분층 판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층 판막은 잇몸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 뼈에 영양을 공급하는 막까지 다 젖히는 것을 전층 판막이라고 하고, 부분층 판막은 골막의 일부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잇몸 수술들은 뼈를 봐야 되잖아. 골막을 다 젖혀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잇몸뼈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0.5mm 정도 영구적으로 소실이 돼버려요. 이거 되게 고전적인 논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수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의 잇몸 상태를 저희가 임플란트가 됐든 잇몸 치료가 됐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술자가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뼈를 보는 순간 평균적으로 0.5mm 정도의 골소실이 발생을 해요. 그 말은 잇몸이 이렇게 안 좋아, 잇몸 수술을 하려고 잇몸뼈를 절개하는 순간 안 그래도 잇몸뼈가 별로 없는데 골막이 젖혀짐으로써 잇몸뼈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잇몸뼈가 안 좋을 때 굳이 잇몸 수술을 하지 않고 치근활택이라고 잘 제거하는 것만 잘 해도 0.5mm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빙 뎁스, 이렇게 찔렀을 때 얼마나 잘 들어가는 항목에 해서는 잇몸 수술을 했을 때는 정말 개선이 잘 되지만 뼈와 관련된 데에서 측정을 해보면 세 가지가 크게 차이가 없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기는. 잇몸 수술을 했을 때 뼈가 내려간다는 거는 임플란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주제가 잇몸 치료긴 하지만 임플란트에서도 우리 잇몸을 절개하는 거를 플랩 서저리라고 하고 잇몸 절개하지 않는 거는 플랩리스 서저리, 많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뭐가 좋은가? 플랩을 연다는 말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잇몸을 절개를 해서 이렇게 뼈를 본다는 말이고, 뼈를 눈으로 보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잇몸뼈 높이가 과연 얼마나 변하는가를 정말 대규모로 이거 조사를 한 논문이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잇몸뼈를 절개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에는 평균 0.55mm 정도 뼈가 소실이 됐대요. 이거 뭐랑 일치하죠? 거의 1970년대에 조직학적으로 평가한 이 논문,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노출시켰더니 0.5mm 정도 골소실이 오더라 했던 이 논문과 최근에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 잇몸을 절개를 했을 때 뼈가 0.55 정도 소실,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근데 잇몸을 절개를 하지 않고 플랩리스, 그냥 구멍만 내서 했던 잇몸뼈를 봤더니 오히려 0.1까지는 아니지만 0.09 정도 잇몸뼈가 획득했다 이 말인 거죠. 획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잇몸을 절개하는 순간 골막이 젖혀지면서 산화 반응, 네크로시스가 오게 되면서 잇몸뼈가 소실이 되더라. 그 말은 잇몸을 건강하게 내가 하려고 잇몸 치료를 받을 때조차도 과연 잇몸뼈를 보기 위한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앞선 논문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는 건강한 잇몸 혹은 경도의 잇몸 질환이 있는 데다 칼을 댄다? 잇몸뼈가 내려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적응증에 맞는 잇몸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제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응증에 맞지 않는 잇몸 치료는 잇몸에 해가 돼요. 적응증에 맞는 잇몸 치료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도에서는 스케일링, 중증도 정도에서는 치근 할택, 중증도 이상의 심한 잇몸병에서는 그때서야 치은박리 소파술을 해야 찔러봤을 때 들어가는 정도가 개선이 된다. 다만 중증도 이상의 잇몸병에서도 부착 획득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치근 할택이나 치은박리 소파술이라는 잇몸 수술이라고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죠. 발치하고 싶지 않아요. 잇몸 치료, 이 말이 치료니까 환자분들 또 오해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원장님, 잇몸 치료 했잖아요. 왜 이가 계속 흔들려요? 또 뽑아야 하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면 무수히 많은 주제로 댓글이 달려있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문을 찾아야죠. 그냥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논문도 제가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왜 재미있냐면 대학병원에서 쓴 논문이 아니고 치주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개원 치과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이라서 제가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고 환자분들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재미있는 논문인 거예요. 5년 이상 치주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이 치아를 빼게 된 것들을 평가하고 그 치아를 빼게 됐을 때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을 한 거죠. 분석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치근 이개부 병소예요.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치근 이개부 병소, 뿌리랑 뿌리 사이에 존재하는 뼈가 내려갔다, 발치할 확률이 높아져서 그래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치근 이개부 병소는 여기 뿌리랑 뿌리 사이에 뼈가 내려가서 엑스레이상에 시커멓게 보이게 되는 것을 치근 이개부 병소라고 하고, 그 병소를 어떤 치주과 교수님이 찔러봤을 때 얼마나 깊이 훅훅훅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클래스 1, 2, 3를 분류를 했고, 클래스 3 스루앤스루 찔렀더니 반대쪽 쑥 들어간다, 그거를 클래스 3라고 해요. 아무튼 그 등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치근 이기부 병소가 있으면 치아를 살리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에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발치하게 된 치아들을 좀 봤더니 캐나인, 이 송곳니가 뿌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발치될 확률이 가장 적죠. 오랫동안 유지치료를 하면. 이 송곳니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앞니, 작은 어금니보다 어금니가 발치될 확률이 견치의 3배예요. 3배. 실제로 임상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어금니가 압도적으로 많죠. 왜 그러겠어요? 뿌리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랑 뿌리 사이에 치주 잇몸병 세균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잇몸 치료를 공들여서 하게 되더라도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계속 진행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아래턱뼈를 기준으로 봤더니 위턱뼈 치아가 1.5배나 높아요. 이거 조금 독특해요. 왜냐면 중력 방향이 밑으로 당기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위턱뼈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중력이 여기 있는 거를 당기면 여기 있는 세균이나 치태 같은 거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래턱뼈는 쌓이는 방향인 거죠. 중력 방향인데. 그런데 위턱뼈 치아가 훨씬 더 유병률이 높다는 거는 제가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숙제이고 답을 찾으려고 많은 공부를 했지만 아직까지 찾지는 좀 못하고 있어요. 다만 그럴 수 있는 거를 좀 추론을 해보자면 위턱뼈 치아는 뿌리가 3개인 경우가 많아요. 2개 사이에 잇몸 세균이 숨어 사는 거랑 3개짜리에 숨어 사는 거랑은 다르겠죠. 접근하는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개부 병소, 아까 말씀드렸죠. 1도냐 2도냐 3도에 따라서 발치 위험률을 분석을 했더니 3급 이개부 병소, 그러니까 찔렀을 때 반대쪽까지 훅 들어갈 만큼 뼈가 안 좋은 경우에는 발치 위험률이 10배인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치과에 갔어. 치아 뿌리 사이에 뼈가 녹았습니다. 이개부 병소가 있다고 말씀을 들으신 환자분들이라면 정말 더 열심히 감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불구하고 결국에는 발치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개부 병소로 진행되기 전에 유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치료 후에도 이개부 병소가 남아있으면 발치 확률이 15배예요. 15배. 치료 전에도 10배였는데 치료 후에도 상급 이개부 병소가 남아있으면 발치 확률은 15배까지 올라가더라. BOP, 찔렀을 때 피가 나. 투스 타임 에버리지인데 출혈이 지속되는 치아는 4,600이고 치료 후에도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3.9배. 그러니까 이 출혈 자체도 발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치주낭, 그러니까 잇몸 주머니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서도 발치 확률이 증가하던데 1mm 깊어질 때마다 발치 확률이 40%씩 증가하더래요. 6mm 이상, 이걸로 이렇게 잇몸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이렇게 폭 찔러봤을 때 6mm인 경우는 6.8배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툭 찔렀을 때 6mm 이상이 들어가면 이 정도로 치석이 쌓여도 인정 6mm란 말이에요. 발치 가능성이 높더라. 이것도 참 재미있는 통계인데, 그러면 치과를 자주 다니면 발치를 하지 않게 될까? 치과 방문 횟수가 발치 횟수를 줄여주지 못했대요, 통계상.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잇몸병이
중증도 이상인 환자분들이 치과를 자주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진 분들이 자주 왔고 결국에는 발치를 했기 때문에 통계적 교란이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뭐 치과 방문 횟수가 발치를 줄여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것일 수 있겠죠. 그것도 어떤 통계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퍼케이션 인볼브먼트 2계부 병소가 있을수록 3급이 요건데, 3급 2계부 병소가 있을수록 8년에서 생존율이 44%밖에 안 된다. 60%는 뺀 거죠. 상실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2계부 병소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왜냐면 잇몸 치료에도 반응하지도 않고, 환자분들 내원 횟수가 제가 진짜 임상에서 느끼는 게 횟수도 정말 많아요. 또 치아의 동요도,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정도가 3도 동요도거든요. 5년 생존율이 54%, 절반은 5년 내에 뽑힌다. 당연하죠. 사실 이 정도 흔들리면 사실 그날 이렇게 해도 뽑히는 정도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Save or not. 발치를 할까요? 살릴까요? Save or not. 그러니까 not. 발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 3급 2계부 병소, 2도 이상의 동요를 보이는 치아, 찔렀을 때 6mm 이상 쭉 들어간다, 지속적으로 피가 난다, 거기에다가 위턱뼈 어금니고 2계부 병소가 있고 동요도가 있을 때는 가장 발치 위험이 높다. 환자분들이 이를 뽑기 싫다고 하셔서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카테고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잇몸 수술하고 재생 수술해서 살려드리는 경우도 많지만, 교수님들이 또 이 엄청난 위대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의 조건을 있는 환자분들은 결국은 발치를 하게 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뽑지 말라 이게 아니고, 꼭 뽑아라 이게 아니고, 뽑아야 되는 테두리에 있는 치아를 고집을 부려서 갖고 있으면 그나마 갖고 있던 잇몸뼈는 더 안 좋아져요. 그 말은 뽑고 나서 조금 더 기다리면 잇몸뼈가 잘 차서 임플란트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뼈가 다 녹아서 기저골까지 내려가고, 혹은 너무너무 내려가서 기저골도 잘 안 차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치아를 살렸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세이브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조건들이 있을 때에는 얼른 발치를 하시고 저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임플란트나 뭐 보철 치료가 됐든 바탕을 만들어 놓으셔야 전신질환과 관련된 치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이가 없으면 치매 활동률이 높아진다고,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의 시간이 왔어요. 잇몸 치료라는 개념보다 잇몸 관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왜? 잇몸 치료를 해도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뼈가 차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잇몸은 의지관리가 핵심인 거고 진행은 될 거예요. 하지만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고 가운데 지점 어딘가에서 멈춰 있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잇몸 관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스케일링이 있고, 치근 활텍술이 있고, 잇몸 수술이 있어요. 중요한 거, 잇몸 수술은 좋지 않을 때만, 찔렀을 때 6mm 이상이 됐을 때만 수술적 치료를 해야 부착 획득이 있거나, 부착 획득이 있더라도 다른 치료와 비슷한 정도가 됐지, 건강한 잇몸에 칼을 댔다가는 부착 소실이 온다, 잇몸뼈가 내려간다. 잇몸 상태가 나쁠수록 잇몸 치료 후 잇몸이 더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게 더 건강한 상태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또 가져왔어요. 또 하나, 내 치아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하죠. 왜? 굳이 이를 발치 안 하고 내 거 쓰는 게 당연히 좋은 거니까. 내 뇌가 됐든 심장이 됐든 콩팥이 됐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지만 주치의가 판단하기에 발치가 필요한 경우 이 정도 되겠죠? 빠른 결정이 치료의 난이도를 낮추고 회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위턱뼈, 아래턱뼈보다 발치될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치 시기를 늦춰서 잇몸뼈가 다 내려가면 우리 무슨 수술해야 돼요? 상악동 어상술 해야 되죠? 상악동 어상술도 제가 난이도 3개 정도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총 쏘는 거, 망치질하는 거, 측방 접근법. 잇몸뼈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기주머니 여기 옆에 광대뼈 밑에 데다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난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 치아를 지키는 건 중요한데,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결정을 해서 다음 치료를 해야 하고, 저작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 치매도 덜 걸린다가 이전 논문의 주제였던 거예요. 치주질환,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요인이죠. 여태까지 제가 계속 영상 편들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죽상동맥경화증, 뭐 당뇨, 고혈압, 치매, 치주질환이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이거 정말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뿐만 아니라 그 집 근처의 치과, 어디든 치과든 가세요. 그래서 잇몸 치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관리받는다는 개념으로 주기적으로 정말 잘 방문하시고, 잇몸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시면 정말 내가 받게 될 잇몸 치료가 적응증에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은 꼭 해보시고,
건강한 잇몸 상태에다 잇몸 수술하는 건 절대 좋지 않다. 꼭 한 번 더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